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물질적으로 빈곤할 때일까요? 글쎄요, 저는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외로울 때 가장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외로움이 말이죠. 외로움이 커지면 괴로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최근 미 시카고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외로움은 심리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몸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적게 느끼는 사람들에 비해 일찍 사망할 확률이 15%나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데요. 여러분, 외로우신가요? 저희가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내 손을 잡아요. 오늘도 여러분께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2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자 이제 수요일이에요. 네. 이제 수요일 하면 수요일은 또 한 주의 딱 중간이죠. 지쳐요. 네, 지칩니다. 그래도 오늘만 지나면 이제 또 목요일이 오고 또 목요일이 지나면 금요일이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군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자, 수요일 이게 상당히 지칠 때일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좋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옥희 씨는 제일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제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까? 저는 다음에 내가 뭘 하면 재밌을까 이런 거 생각하죠. 뭐 다음에 있는 재미있는 계획들 이런 거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번 주말에? 그런 사람 만날 계획? 이게 아마 제일 재밌긴 하죠. 데이트할 계획. 그것도 있고. 네. 저는 이제 맛있는 거 먹을 생각. 그 보편적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 주말엔 뷔페를 가서 뭘 먹을까? 갈비찜을 먹을까? 탕수육을 먹을까? 뭐 이런 거. 메뉴 고르는 재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메뉴 고르는 재미도 상당히 있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좀 고르는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고르는 생각. 요새 뭐가 제일 잘 나간대. 그럼 그 영화를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죠. 내가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요새는 뭐 24시간 안에 배달이 오거든요, 책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책 배달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수요일을 보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군요. 네. 자,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을 맞아 공연이라든지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어디를 가면 즐거움 가득한 추억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오감만족 연말 문화 행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주부들의 척, 김장 증후군을 말끔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입체파 화가 피카소의 여인의 흉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계절 이동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 손을 잡아야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청취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요. KTB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에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 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 희망을 응원해주세요. 네, 권수철과 홍옥희의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옥디는 연말에 뭐 이렇게 모임 이런 건 연말에 늘 있는 네, 일이잖아요. 늘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네, 그 외에는 딱히 늘 있는 그런 거 네. 외에는 딱히 이렇게 밋밋해요. 밋밋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인생사가 왜 이렇게 밋밋합니까? 순철 씨는 뭐가 있나 보죠? 저는 일본에 다녀왔어요. 연말을 진짜요? 맞이해서. 네. 왜요? 여행? 뭐 여행도 될 거고요. 베리어 프리 영화제가 일본에서 열리고 있어서 일본은 각 도시가 매주 이렇게 베리어 프리 영화제가 열리고 축제까지 열리는 그런. 각 도시마다 그런 영화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고시마 베리어 프리 영화제를 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와, 저 뜻깊은 시간이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다양한 베리어 프리 영화 시스템에 관해 뭐 이야기도 듣고 네. 온천도 가고 뭐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배울 게 좀 있던가요? 많죠. 특히 이제 그 베리어 프리 영화제가 각 도시마다 네. 열리고 그 도시마다 열리면서 축제도 같이 열리는 거니까. 그 지역 축제가 되겠네요. 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네. 축제가 열리는 거니까 굉장히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죠. 그냥 우리는 뭐 특산물 축제만 하잖아요. 네, 그 그렇죠. 특산물 축제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또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말 연말이라고 술자리 많이 갔잖아요, 그죠? 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좀 이렇게 특별하게 순철 씨처럼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그러고 보니까 유독 거리에 공연 포스터들이 많이 붙어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네, 12월이 공연 대목이라고 합니다. 연극뿐만 아니라 뮤지컬, 콘서트 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공연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연말을 좀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공연과 문화 체험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하고 친한 제가 친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도 좀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 특별한 공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죠. 네. 이 연말에 시각장애인연합회 주최로 공연이 열린다는데 어떤 공연인가요? 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스튜디오 뮤지컬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요. 음악극 가족 로망스입니다. 스튜디오 뮤지컬은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좀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이제는 뮤지컬을 라디오 파일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음악극으로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가족 로망스의 경우는요. 이번 공연에서 첫 선을 보이는 창작극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관혼상제를 배경으로 현대 한국의 풍속도를 해학적으로 풀어내면서 겉으론 무뚝뚝하지만 마음속 깊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진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요. 가족의 사랑으로 묶어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하하하송 이렇게 익숙한 대중가요와 함께 공감을 이끌어내는 연극이에요. 그 노래도 불러주지 그랬어요. 네. 순철 씨가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죠. 알겠습니다. 괜히 시켰네요. 자연스럽게 잊지 않았나요? 네, 제가? 됐어요. 네. 노래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떤 배우들이 참여하나요? 네. 지난 베리어프리 공연에서 함께한 배우인 하성민, 최신우를 비롯해서요. 이보라, 조영임 등의 연기파 배우들의 연기로 그 깊이를 더하고 있고요. 내레이션은요. 명탐정 코난의 궤도키드, 아따맘마의 김한돌 캐릭터의 목소리 연기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성우, 신영우 씨가 재능 기부로 동참했습니다. 그렇군요. 성우 좋아하는 시각장애인들 많은데.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아실 것 같은데. 그래요. 자, 이 생소한 단어가 또 나와요. 제가 또 이 연말 얘기하면서 쓰긴 했지만 베리어 프리 공연. 네. 이 또 생소하잖아요. 네, 생소한 분도 있겠죠. 그래요. 청취자 중에는 그 생소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베리어 프리 공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베리어 프리는요. 장벽을 뜻하는 베리어와 자유가 뜻하는 프리가 합쳐진 용어예요. 그래서 공연 소외계층에 발생하는 공연 감상의 여러 장벽 요소를 제거한 거죠. 스튜디오 뮤지컬에서 했던 호련했던 사나이라는 공연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네. 이 호련했던 사나이는요. 그런 공연에 필요한 모든 무대 장치들을 배제하고 목소리로 연기로만 해서
이렇게 공연을 한 거를 말한 거예요. 베리어 프리 공연으로.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관람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요. 기존의 공연에요. 해설을 덧붙이고요. 그리고 음향을 적절히 삽입을 하고 그리고 시각적 요소를 음성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롭게 각색을 한 거죠. 낭독 공연의 형태로 선보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선보이는 음악극 가족 로망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람이 가능한 네.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베리어 프리 공연. 네. 장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시청각 장애인 혹은 시각장애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서울에서는 11월 27일에 공연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전국 곳곳에서 공연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나 넓은 마을 공지사항을 통해서 네. 또 알 수가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많은 또 정보 습득으로 네. 이 공연 좀 놓치지 마시고 네. 꼭 즐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베리어 프리 공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소개드렸고요. 네. 또 사실 시각장애인이 좀 공연을 관람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접근성. 그 접근성이 뭐냐면 공연장에 들어가는 네. 접근성을 얘기하죠. 아, 공연장 진입 자체가 그렇죠. 어렵다. 네. 그래서 뭐 계단도 많고 네. 또 자리도 찾기 좀 어렵고. 근데 요새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다 보니까 안내가 이제 통념화됐어요. 통념화됐다. 아. 그래서 안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아. 좌석을 안내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중요한 것도 공연에 다양한 정보들이잖아요. 네. 팜플렛. 그게 이제 점자로 혹은 음성 파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 부른 노래는 뭐야? 아. 이렇게 궁금한 점이 생기죠.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군요. 네네네. 네. 그것만 보더라도 공연을 50% 이상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노래 제목은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특히 클래식의 경우. 난감하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갔으면 들으면 알죠. 근데 예를 클래식은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제 허각 콘서트를 갔는데 네. 한 3곡 정도는 압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죠. 그래도 세 곡이라도 아는 게. 그래 어디예요? 클래식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주곡도 있고 네. 뭐 번호도 막 붙어 있고 그 제목 다 모른다는 거죠. 뭐 그쵸. 유명한 뭐 사계나 음. 운명 이런 건 뭐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그런 곡 말고도 클래식은 다양한 노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알고 알 수- 들으면 재밌는데 모르고 들으면 지루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누구인가 그거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어떤 악기로 구성이 돼 있는가. 네. 그게 이제 전혀 정보, 사전 정보가 물론 뭐 공연 정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공연에 가서 네. 그런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또 좋잖아요. 사실 공연을 가자 하면서 계획을 짜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연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팜플렛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공연을 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만 더 그 주관사나 후원사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신경을 써주시면 그래요. 소외 계층 없이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팜플렛을 이렇게 점자나 음성으로 만들면 후원사도 시각장애인한테 홍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더 좋은데. 네. 여러모로 좋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영상 해설. 공연에도 다양한 또 무대 조명이라던가 네. 무대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무대 배경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게 상시로 영상 해설, 음성 해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도 마련돼 있다면 홍옥희 씨가 또 일자리가 되겠죠. 거기까지 간다면 정말 시스템화 됐다는 생각이 들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별도 편견도 없는 그런 공연 문화가 좀 정착이 돼야죠. 네. 또 이런 공연이 뭔가 비싸다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보통 생각하면 비싼데 어떻게 즐기러 가냐. 쉽게 돈 있는 사람들이냐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공연을 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라는 단어를 저희는 많이 쓰죠. 아, 그렇죠. 그렇죠. 합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 네, 바로 공연 티켓 1+1. 네, 이 시스템은 말이죠. 문화체육관광부의 티켓 지원 사업에 따라서 선정된 작품에 한해서 티켓을 한 장 구매하면 한 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한 장을 50% 구매하면? 할인되는 거예요. 오, 한 장을 구매하면 한 장을 무료로.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공연이나 이런 거 보러 갈 때 혼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뭐 2분 이상은 가죠. 그렇죠. 그럴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팁이 있잖아요. 팁. 이 1+1 혜택을 이용하려면요. 관객이 선정된 작품에 한해서요. 5만 이하의 공연 티켓을 지정 예매처에서 구매해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만 원 이하. 네. 그래서 한 사람당 2매까지 구입을 할 수 있고요. 올해 12월 31일 공연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으로 공연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12월 31일 올 열만까지 이렇게 유용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다른 소식도 알아볼까요? 요즘 춥다고 집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좀 바람이 막 웅웅 소리 나면서 이렇게 막 부는 소리가 들리는데 추워. 집 밖에 나가기가 좀 엄두가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집엔 따뜻한 전기 장판이 있는데. 근데 이맘때 딱 이맘때 말이죠. 네. 가야 좋을 곳도 있어요. 겨울에 좋은 곳 어딘가요? 그렇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맛있는 포구 여행이라는 주제로 12월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곳이 바로 보령입니다. 보령이 12월에 가볼 만하다고요? 네, 보령. 보령하면 머드 축제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쯤에 네. 보령의 천북면 쪽에 말이죠. 천북면? 네. 이게 살이 꽉 찬 굴을 맛볼 수가 있다. 굴. 네. 보령이 또 굴이 유명한가요? 네. 몰랐어요. 굴이 좀 지금이 딱 제철이잖아요. 아우 좋죠. 이 또 겉절이 요새 이제 배추가 많이 또 나고 있으니까 겉절이에 굴을 넣어서 먹어도 되고. 네, 굴 보쌈을 먹어도 되고. 마침 저희 또 이모가 그렇게 김치를 담가가지고 주셨어요. 굴 넣은 김치.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맛이. 또 겨울하면 굴뿐만 아니라 대게가 제철이에요. 그래서 울진에 가면요. 차가운 동해바다에서 건진 싱싱한 대게를 맛볼 수가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대게는 살이 오를 때가 찬바람이 불 때거든요. 이때가 살이 많기 때문에 대게를 드시면 좋아요. 네. 이 대게찜에 말이죠. 탕도 참 일부입니다. 탕. 대게찜만 아니라. 대게탕? 대게찜은 많이 들어봤는데 대게탕은 처음 들어봐요. 이 대게를 잘 드실지 모르네요. 대게는 비싸니까 평소에 잘 못 먹어서. 이제 보통 말이죠. 네. 대게를 찜으로 많이 먹지만 탕도 별미예요. 별미. 이게 얼큰하면서 시원한 게 그만이에요. 저도 매운탕 정말 좋아하는데. 이 대게 말고 살이 없는 물게 있잖아요. 물게? 물게만 넣어서 라면을 끓여도 국물이 일품이거든요. 그거를 라면에 넣어요? 응. 가격이 비싸지 않나요? 살이 없으니까 물게는. 물게는 그래요? 버리는 거니까. 그냥 국물 내기용으로 넣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수 낼 때 그게 좋은데 물게가 어쨌든 물게도 그렇게 국물이 이제 시원한데 살이 꽉 찬 대게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진짜 완전 국물이 먹자마자 겨울이 싹 느껴지는 그런 기분일 것 또 같은데. 바다 국물도 소개해 주세요. 뭐 어떤 국물이 있다고요? 시원한 국물하면 또 있는 게 장흥에 있는 매생이국입니다. 매생이도 이 겨울이 또 철이잖아요. 네. 찬바람 부는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데요. 바로 지금이죠. 지금. 네. 바로 now. 네. 장흥에 매생이국 먹으러 한번 가보시는 그래요. 것도 좋을 것 같고. 장흥에 이맘쯤 가면은 그러니까 매생이국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러죠. 네. 야, 매생이 말고도 이 키조개, 석화는 이제 어른 굴을 얘기하는데 이런 바다의 별미가 푸짐하게 쏟아지는 때거든요. 이때 장흥이. 키조개도 정말 맛있죠. 이 조개구이에 항상 나오는 키조개 쪄서 나오지 않습니까? 쪄서 네네네. 살 딱 발라가지고. 야, 이 게 맛이 나요. 게살 맛. 키조개가. 그런가요? 맛있어요. 먹어본 지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해요. 이제 장흥에 한번 가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장흥하면 또 유명한 게 키조개래요. 회로도 먹고 살짝 데쳐 먹고 그래. 구워도 먹고 탕으로도 먹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먹을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장흥 삼합이라고 유명하잖아요. 보통 삼합하면은 그 홍어로 해서 말하는 건데 장흥에는 김치, 네, 장흥의 삼합은 조금 다릅니다. 한우와 표고버섯 그리고 키조개를 같이 먹는 거예요. 되게 비쌀 것 같네요. 근데 정말 이게 정말 맛있다고 되게 별미라고 되게 유명한 장흥의 하나의 유명한 그런 먹거리예요. 그렇군요. 참 옥희 씨와 함께 가고 싶네요. 장흥. 예, 전국 방방곡곡 산의 진미가 가득한 이때입니다. 정말 연말. 예, 춥다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겨울철 별미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연말에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추억도 남기고요. 일석이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추위는 잠깐, 추억은 영원합니다. 조금 귀찮아도 집 문을 열고 씩씩하게 밖으로 나서 봐요.
우리 아이들과의 약속. 우리 아이들은 어떤 미래에 살게 될까요?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할까요? 우리는 약속합니다. 4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전국 17개 지역에서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적으로 창업과 도전 의식을 높이고 각 지역의 창의와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이제 말이죠. 집집마다 겨울맞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말 춥죠? 예, 네. 추울 때 이제 동절기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게 많은데 이 창문에 단열재를 붙이거나 이 방풍 커튼 있잖아요. 이런 거 네. 달아야 되거든요. 그쵸. 이 난로 그리고 난방용품, 음. 텐트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예. 옥디는 어떤 준비를 하나요? 저는 그 난방용품으로 전기장판을 써요. 오, 전기장판. 침대에 그냥 누우면 진짜 춥거든요. 근데 전기장판을 미리 틀어놓고 침대에 딱 누우면 그때 너무 그 행복함. 굉장히 행복하군요. 네네네. 저는 침대가 이게 전기가 열로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부착이 아예 돼 있어요. 아, 침대예요? 네. 좋은 거군요. 비싼 거. 한 수백여만 원짜리인데 투자를 하셨군요. 네, 제 몸에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허리가 안 아파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부작용이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다는 거. 아, 그렇죠. 네. 이불을 차내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참 너무 따뜻하게 하면 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지만 어쨌든 따뜻하게 하는 거 되게 좋죠. 그렇죠. 저는 말이죠. 뽁뽁이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월동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 주부들에게 가장 좀 월동 준비할 때 이 크게 해야 될 거 뭐가 있죠? 김장입니다. 아, 김장. 예, 이게 근데 김장 한번 하고 나면 말이죠. 상당히 몸에 무리가 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옛날에 안마했을 때 네. 김장철에 손님이 많습니다. 이 김장철에 손님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이제 몸에 많은 이 체력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무리가 많이 온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김장 증후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옥디 집은 김장했나요? 저희는 아직은 안 했는데요. 곧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김장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받아 먹습니다. 외가에 물이 굉장히 좋아요. 물이요? 예. 임실이라거든요. 외가가. 그래가지고 물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쪽 김치만 먹어요 제가. 까다로워가지고. 달라요? 그럼 맛이? 맛이 다릅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김장을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김장의 증후군이 굉장히 궁금하겠군요. 옥기 씨는 그죠? 그리고 제가 제대로 김장에 참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옆에서 재료만 손질해주는 정도? 그래서 김장 증후군이 정확히 어떤 증상인지는 잘 몰라요. 예. 이게 특히 뭐가 어렵냐면은 배추 나르는 거. 특히 이제 배추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김장 뭐 한 포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최소 10포기에서 최대 100포기까지 하는데 이 굉장히 배추를 나르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배추가 이 소금에 절여져 있습니다. 그럼 무게가 더 나가요. 엄청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절 증후군, 또 더하기 김장 증후군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말 김치 맛있게 먹으려고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네, 이게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게 또
식구들이 맛있게 먹는 건 좋아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연례 행사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매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통증들을 좀 알아볼게요. 그리고 김장을 어떻게 편안하게 담글 수 있는지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할 텐데 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거운 거 옮겨야 된다고. 이 김장이 끝나면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주부들이 참 많습니다. 아. 예, 특히 중장년층은 이 근육통 그리고 인대가 약해져서 이 척추의 퇴행성 변화도 이제 있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작은 충격에도 허리가 다칠 위험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인대나 이 근육, 관절이 이제 약해지는 시기에 김장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약간 네. 뭔가 몸이 움츠러드는 그런 예, 시기고 그렇기 추우니까.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음. 이 김장 후에도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때 어. 평소 앓던 요통이 심해진다면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해요. 네, 그렇고요. 이게 그리고 통증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하면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치료를 미루다가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지 않을까요? 예. 대부분 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게 허리 디스크로 연결될 수 있고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척추 골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이걸. 네, 그냥 뭐 낫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허리 디스크까지 걸린다면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요. 네. 그래서 김치통을 나를 때는 혼자 나르는 것보단요, 번거롭지만 여러 사람이 좀 같이 도와주면서 나르는 게 몸에 무리가 덜 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에 물이 덜 가려면 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고. 네, 그런 거죠. 네, 이 김치통을 옮길 때는 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옮기는 것이 좋은데요. 네. 허리 힘만으로 김치통을 들어 올리지 말고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몸을 김치통에 최대한 밀착시키고 천천히 하체의 힘을 활용해서 드는 것도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마치 이제 역도 선수처럼 말이죠. 방법이 또 있네요, 이런 게. 네, 역도 선수처럼 딱 손을 모은 다음에 김치통에 이제 기울기 이런 거 잘 이용해가지고 무릎을 굽혀가지고 살살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네. 마치 이제 인상을 시도하듯. 김치통 드는 요령을 알려드렸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노하우거든요, 노하우. 네. 이 무거운 대야, 이 그릇 이런 것들로 들어 올릴 때 네. 이 허리만 숙이면 안 됩니다. 한쪽 무릎을 꼭 바닥에 대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야 됩니다. 옆길을 드는 것처럼. 예. 여러분들이 이 장미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또 네. 김장할 때 보면요, 많은 주부들이요 쪼그리고 앉아서 김치 속 넣고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네, 이것도 습관이에요. 오랫동안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건데 네. 이것도 안 좋은 거 당연하겠죠. 안 좋아요, 안 좋아. 이 당연히 안 좋은데요. 이 우리나라 부엌이 굉장히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럼 굉장히 정말 내장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진짜. 허리뿐만 아니라. 이 하루 종일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배추와 물을 씻고 이 버무리고 배추속, 배추속을 이제 넣다 보면 말이죠. 네. 허리 통증을 쉽게 느끼는데 네. 이 오래 앉아 있는 동안에 허리는 서 있을 때보다 몸무게 2~3배의 하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래가지고 보통 저는 허리 다치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많이 서 있어라. 오히려 걸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게 허리를 숙이면 숙일수록 점점 허리는 나빠지는 지름길이 되거든요. 허리에서 제일 나쁜 자세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엎드리는 거요? 네. 우와. 바닥에 이게 배를 깔고 누워서 만화책 보는 거. 허리가 가장 안 좋아지는 그 습관이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이건 그렇게 정말 조심해야 생활의 팁인데요. 제가 이제 노하우잖아요. 그러니까 제 코너기 때문에. 음. 네. 또 질문해봐요. 그러면 배추를 식탁에 올려놓고 하면은 좀 뭔가 뭐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제일 진리죠, 진리. 의자가 진리다. 그 의자도 편안한 의자가 좋습니다. 등받이 있는 거. 네. 네. 근데 만일 의자가 어렵단 말이죠. 네. 바닥에 앉더라도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이용해서 허리를 꼿꼿이 펴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요새 그런 의자 많아요. 네, 맞아요. 그 바닥에 이렇게 깔고 음.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있어요. 식당 가면 있잖아요. 네, 많죠. 고급 일식집 같은 데 가면 있죠. 그런 의자 사용하시는 게 좋다. 네. 또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5분 정도 목, 허리, 손목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네, 또 옛날 김장 풍경을 떠올려 보면요. 마당에서 배추 씻고 절이고 속 넣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마당은 아니지만 베란다가 넓으니까 베란다에서 하는 분들이 또 많은데요. 주부들 중에 사실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 앓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런데 이런 분들은요. 추운데 오래 있는 게 상당히 또 무리가 갈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볍고 따뜻한 옷을 여러 벌 껴입는 것이 좋아요. 보통 우리가 멋부리겠다고. 보통 이제 제가 가지고 속된 표현이 생각나가지고요. 김장하는데 멋부릴까요? 멋부리겠다고 얇은 옷 입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하니까 편안하게 입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복 이런 거 갖춰 입어야 된다는 거죠. 네. 소매가 길면 일하는데 방해가 되니까요. 네. 이 보온성이 있는 조끼 이런 게 있는 거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티를 입거나 머플러를 둘러서 따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목만 따뜻하게 해도요. 체온을 3에서 5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체온을 너무 많이 높여주는데? 이 정도 높여주면 정말 뭐 끄떡이 없겠는데요. 어쨌든 이 감기 예방할 때도 우리가 목티 입어주잖아요. 네. 목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또 김장 중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김장 후에도 몸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김장을 하게 되면 평소에 안 쓰던 근육까지 쓰게 돼서 이 근육통이 생기기 쉬워요. 정말 쉬워요. 예, 그래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신욕으로 굳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순철 씨의 말을 참고해서요. 올해는 모든 주부들이 김장 증후군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B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요.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 홈페이지 ktb.co.kr/radio 그리고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방송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어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옥디의 시간,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대표적인 입체파 화가죠. 파블로 피카소의 여인의 흉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인의 흉상. 네. 가슴 흉자. 네. 여인의 흉상. 상반신까지 나오는 그림이라는 그렇군요. 거죠. 네. 지금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홀에서 이 전시 중인 그림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오늘 해설을 듣고 그림을 본다면요.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그림으로 선택을 해봤어요.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24점의 피카소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한 작품이 이 여인의 흉상 도라마르라는 작품입니다. 도라마르요? 네. 도라마르는 피카소의 연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피카소의 5번째 연인이었죠. 어허. 피카소는 이 여인과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10여 년간 만나왔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이 도라마르의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도라마르 이 여자는 사진작가인데요. 지인의 소개로 피카소를 만났어요. 그래서 피카소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게르니카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의 완성 과정을 자기의 사진기에 담아서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피카소가 이때 결혼을 한 상태 아니었나요? 네, 당시 피카소가 50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올가라는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부인 사이에서는 아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올가라는 부인과는 별거 중이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부인뿐만 아니라 마리 테레즈라는 어리고 이게 한 10대 후반에 만났거든요. 예. 어리고 청순하고 순수한 애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 순종적인 거예요, 마리 테레즈가. 예. 그래서 약간 좀 실증이 날 무렵에 네. 도도하고 지적이고 적극적이고 관능적이고 네. 게다가 피카소의 모국어인 스페인어까지 할 줄 오. 아는 굉장히 멋있는 네. 20대 후반의 도라마르가 나타난 거예요. 만화 같은 여자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마리 테레즈라는 완전 상반된 매력이 있어가지고 또 피카소가 푹 빠져들고 만 거죠. 네, 이 시대에만
사람만 허용될 수 있는 그런 연애 스타일, 연애 라이프 스타일이네요. 네, 지금 이런다면 아주 뺨을 맞지 않을까. 옥희 씨 굉장히 화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여장 관계가 좀 복잡하네요, 진짜. 네. 이 도라 마르의 초상화 중 하나인 여인의 흉상 작품에 대해서 소개한 후에요. 다시 이 여자와 피카소의 관계에 대해 더 말해드릴게요. 네, 궁금하네요. 네. 이 여인의 흉상 작품은 1941년에 그려진 유화입니다. 피카소는 입체파의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죠. 1900년대 초반에 나타난 입체주의란 어떤 거냐면요. 미술의 고전적인 기법인 원근법, 비례, 아니면 자연의 질서 이런 것들을 모두 무시한 채 다양한 관점에서 보이는 것들을 평면에 담는 그림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요. 뒤돌아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뒤통수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통수가 아니라 정면, 얼굴을 함께 그린다거나 아니면 사람의 얼굴에서 정면과 측면을 함께 그리는 식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고 마음이 느끼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정교하지 않고 단순하고 어디까지가 몸이고 팔이고 얼굴이고 형태인지 불분명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흉상 작품 또한 이런 입체파의 그림을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도라 마르의 얼굴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얼굴을 시옷자 형태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 그렸어요. 왼쪽 얼굴은 약간 미소를 짓고 있고요. 오른쪽 얼굴은 상대적으로 무표정한 얼굴입니다. 이 표정의 의미는 나중에 말해드릴게요. 그리고 등받이가 긴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상체를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게 앉아 있어요. 배경색은 진한 노란색과 빨간색을 썼고요. 도라 마르가 쓴 초록색 모자와 그리고 줄무늬가 들어간 푸른색 상의, 그리고 어깨까지 내려온 검은 머리 등 굵은 선과 강한 색채의 조합으로 화려하고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요. 도라마르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는데 도라마르의 두 얼굴 표정이 다른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당시 피카소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라 마르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올가와는 여전히 이혼하지 않았고요. 마리 테레즈와의 관계도 정리하지 않았었어요. 여성 평력이 굉장히 심한 피카소였던 많기 때문에 썸녀도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이렇게 온전히 자신만의 남자가 되지 않는 피카소 때문에 자존심이 센 도라 마르 입장에서는 정말 미쳐버릴 일이었어요. 네, 아 그럼요. 어느 여자도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서 진짜 정신착락증이라는 정신병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런데 입원하면서도요. 피카소가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꼭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 정도면 진짜 피카소가 나쁜 남자를 넘어서서 대체 어떤 매력이 있나 궁금할 정도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좋은 남자 놔두고 왜 피카소랑 그렇게. 네. 아무래도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림을 그려주는 남자라는 게 굉장히 맞아. 그 하나에 꽂히면 정말 네. 여성들은 허락하죠. 네. 그런 점에서 정말 꽂힌 게 아닌가 싶어요. 또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자기의 얼굴을 그려주는 거니까. 도라마르를 이해해 주는군요. 그래도 옥희 씨가. 네. 이 도라 마르는요. 피카소를 만나면서 엄청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초상화 중에서는요. 울고 있는 그림이 많습니다. 피카소가요. 어느 날 당신을 그렸어 하면서 자랑스럽게 도라 마르가 울고 있는 그림을 보여줬다고 해요. 당신이 그려줬다고 하면서 선물로 준 게 울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보통은 그 밝은 표정, 예쁜 표정 이런 거 들어간 예쁘게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죠. 담은 사진이나 이런 거 선물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울고 있는 이유도 자기 때문인데. 아 이거 뭐야 이거. 대체 이 남자는 대체 어떤 남자인가 되게 궁금해지는 피카소의 이면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그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피카소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여자친구가 뭐 여러 명이 있고 막 썸도 막 타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뭔가요? 피카소는 50대의 나이에 10대를 만나고 20대를 만났어요. 네, 분발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피카소의 명화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 피카소의 여인의 흉상, 도라 마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작품이 전시된 전시회는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내년 3월 1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명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메시지 보내주세요. 페이스북에서 KTV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포피 채널 블로그를 찾아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수업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제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근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2번 정도 갈아타다 보니까 힘들죠. 야근도 많고 그래서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주변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었던 소연 씨에게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까 제 월급에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떡하나 하는 생각 중에 인터넷에 행복주택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도심지에 위치해 편리한 대중교통과 최대 6년 동안 저렴한 월세로 거주가 가능해 기존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꾼 행복주택.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또 제 공간도 마련되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도 가깝고 월세도 저렴하니까 아끼는 시간과 돈으로 제 미래에 투자할 거예요. 앞으로 행복주택에 사는 삶이 기대돼요. 청춘의 꿈을 키워줄 행복 디딤돌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 톡톡 시간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좌 이동제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오늘은 실시된 지 한 달 가까이 돼가는 계좌 이동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 이동제가 지난달 30일 시행됐는데요. 금융권에서는 대규모 자금 이동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습니다만 의외로 소비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한 편입니다. 시행 첫날에는 계좌 이동제 전용 사이트인 페이인포 사이트에 많은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 상태에 놓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페이인포 접속자 수가 적어지는 모양새였죠. 물론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계좌 이동제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지만 계좌 이동제가 기대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이는 자동이체 범위가 한정돼 있는 데다가 은행들이 계좌 이동제를 대비해서 앞다퉈 내놓은 주거래 고객 전용 상품이 별 메리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시행된 계좌 이동제는 통신, 보험, 카드 3개 업종의 자동 납부를 대상으로 한 계좌 변경 서비스만 이루어지고 있고 아파트 관리비, 가스 사용료, 전기세, 학원비 등에 대한 자동 납부는 기존처럼 건별로 변경해야 합니다. 아직 번거로운 부분들이 충분히 해결되진 않은 셈이죠. 또 은행들이 내놓은 주거래 고객 전용 상품이 빈약해서 주거래 계좌를 이동했을 때 혜택을 누릴 만한 게 크게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계좌를 옮겨야 할 만한 큰 요인 요소가 없달까요? 여기에다 직장인들의 경우 급여 입금 계좌가 사실상 주거래 계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상당수 회사는 직원들에게 급여 계좌를 회사의 주거래 은행으로 신청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 이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신용도도 올라가서 자금 조달이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급여 계좌를 바꾸려면 직접 회사에 계좌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데 여전히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회사 눈치를 보면서 급여 계좌를 바꾸는 건 아직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2월과 6월에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마련될 예정이고 모든 청구기관의 자동이체에 대한 계좌 이동이 가능해지는 등 소비자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되는 데다가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의 금리도 영향을 받아서
각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제공할 폭이 넓어지는 등의 차별화가 이루어진다면 계좌 이동제가 활성화될 가능성 또한 상당합니다. 실제로 재작년인 2013년에 이 제도를 도입한 영국에서는 올해 3월까지 약 175만 건의 계좌가 이동했다고 합니다. 특히 계좌 이동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대형은행들은 쓴맛을 본 사례가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계좌 이동제도 활성화된다면 국내 은행들도 추세에 맞춰서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금리나 수수료 혜택 등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등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은행들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소비자들은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유를 갖고 천천히 판단해도 된다는 점에서 서둘 필요는 없겠네요. 지금도 미흡하나마 시중은행들은 각종 혜택을 담은 특화 상품을 내놓아서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은행들은 기존 고객을 지키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자동이체 통장을 신규 등록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혜택 등을 주는 서비스를 줄줄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 받고 있는 혜택과 변경 시의 혜택을 비교해서 갈아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어쨌든 은행들의 권유에 솔깃해서 출금 계좌를 쉽게 바꿨다가는 되레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계좌 이체 변경에 따른 득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먼저 기존에 주로 거래하는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실적, 예적금 가입 여부 등을 근거로 금리 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는데요. 따라서 다른 은행으로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옮기면 기존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은행들의 대출 상품 중에는 대출 시점에서의 거래 실적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 실적도 종합해 평가하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런 상품이라면 주거래 은행을 바꿨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금리 조건부터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각종 수수료 인하 등도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혜택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은행들은 고객 등급별로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주는데 새로 내놓은 계좌 이동제 특화 상품 서비스도 이와 비슷합니다. 계좌를 옮기더라도 별 차이가 없거나 새 거래 은행의 혜택이 기존 주거래 은행에 못 미쳐서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어서 계좌 이동에 따른 수고만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러 은행의 급여 이체와 카드 결제 등의 계좌가 뿔뿔이 흩어져 있거나 아직 은행 거래가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은 이번 기회에 은행별 혜택을 비교한 뒤에 계좌 이동제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계좌 이동제 활성화로 은행 산업이 재편되는 경우 계좌 이동은 많지 않더라도 고객 유치를 위해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소비자에게 이로운 환경이 조성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계좌 이동제,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해지는 제도이고 장기적으로는 금리나 수수료 면에서 유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좌 이동제가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어 편하다. 이참에 혜택 따라 옮기는 것이 좋다. 오히려 옮기면 안 좋다. 이렇게 말이 워낙 달라서 헷갈렸던 부분들이 참 많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참 도움되는 정보가 많았던 정보 톡톡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제도 보완이 이루어진다니까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계좌 이동하는 게 좀 귀찮잖아요. 이런 것도 좀 편리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죠. 네, 그렇죠. 혹시 통장 몇 개? 저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한 3-4개? 저도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통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통장 쪼개기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건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12월 2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